5.16 군사 쿠데타. 일부. 시대상의 서사 1960년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서울거리의 전봇대 사이로 스며들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긴장이 맴돌고 있었다. 신문을 든 노인, 두 팔의 아이를 아는 여인, 그리고 단칸방에 희미한 촛불 아래 책을 읽는 대학생. 모두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가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3월 15일 부정선거는 그 분노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투표함을 갈아치우고 야당 참관인을 폭행하고 경찰은 시민이 아닌 정권의 개가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거리로 나왔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을 때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피범벅이 된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누군가는 입을 열었고 그 입은 곧 수천 개의 함성이 되었다. 4월 19일 서울. 이날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날이다. 수만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도심으로 몰려들었다.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부정선거 무효화, 이승만 퇴진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시청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돌을 던지는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경찰은 곤봉을 들고 진압에 나섰고 거리엔 쓰러지는 학생들의 신음이 이어졌다. 어떤 이는 머리를 다친 채 피투성이가 되었고 어떤 이는 친구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시위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한민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그는 청와대가 아닌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행기에 올랐고 하와이로 떠났다. 그의 등 뒤에는 12년간의 독재와 그보다 더 깊은 국민의 분노가 남아있었다. 거리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모두가 기대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걸까? 우리 삶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착각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승만이 하야한 그날,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 믿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고 시청 앞 광장엔 자유대한민국 만세라는 외침이 메아리 쳤다. 시장 골목의 노점상도 구두를 닦던 소년도 모두가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처음으로 신문을 사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연일 민주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권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진공 상태였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책임을 밀었고 각 부처는 고개만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급하게 출범한 장면, 내각은 형식뿐인 권력이었고 윤보선 대통령은 이름만 남은 상징에 불과했다. 국무회의는 열리기만 하면 싸움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밤새 논쟁을 벌였고 회의장은 책상 치는 소리와 고성으로 가득 찼다. 정책은 만들기 전부터 찢어졌고 법안은 통과되기도 전에 무력화됐다. 국민은 지켜봤다. 처음엔 기다렸고 그 다음엔 인내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장면 내각의 출범 100일. 청계천에는 철거된 판잣집들의 나뒹구는 지붕과 땔감들이 쌓였고 그 옆에 선 노인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태우며 말했다. 우린 또 버려진 거지.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며 울었고 어머니들은 폐지를 팔러 나섰다. 한쪽에선 여공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했고 다른 쪽에선 실업자들이 구청 앞에 줄을 섰다. 줄은 아침 6시에 시작됐고 번호표는 50장을 넘기지 않았다. 그 무렵 국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예전엔 독재라도 배는 안 고팠다. 이게 민주주의냐. 라디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권 파열음이란 단어가 반복됐고 신문은 일면마다 무기력한 내각, 국민 실망 같은 제목으로 도배됐다. 도시의 불빛은 더 희미해졌고 거리의 노점은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걸음은 무거워졌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군 내부에서 작은 속삭임이 시작됐다. 이 나라,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가 나설 때가 온 건 아닐까? 그 말은 처음엔 술자리에서 나온 농담 같았지만 며칠 후 진지한 회의 주제가 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박정희였다. 경북 구미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모두 통과해온 인물이었다.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보다 상황을 정확히 읽는 눈이 있었다. 육사에서 그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상관의 눈에 들기보단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편을 택했다. 그에겐 평범한 장교와는 다른 시선이 있었다.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이해력. 국민의 삶을 걱정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군 안에서 찾으려는 모순. 어느 날 밤, 그는 야전막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지금 길을 잃었다. 그런데 군도 곧 침묵을 잃게 될 거야. 옆에 있던 한 대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정희의 눈빛이 그가 진심임을 느끼게 했다. 그는 당시 계엄사령부 작전참모였고 현역 대령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지만 군내에서는 꽤나 신뢰받는 실무형 장교였다. 그리고 그를 주목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의 김종필, 정보국 출신의 장도영, 그리고 야전에서 돌아온 실전파 장교들. 그들은 밤마다 비밀리에 만나 회의를 했다. 회의는 늘 비슷한 말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더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군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그들에겐 혁명이라는 단어가 반란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민주주의를 잠시 멈추더라도 국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 그 신념은 위험했고 동시에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1950년대 말 박정희는 공산당 가입 전력으로 군 내부 감찰에 걸려 좌천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벌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그 뒤로 더욱 조용히 그러나 깊이 파고들었다. 누구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고 누구보다 오래 준비하고 있었다. 1961년 4월 박정희는 소규모 모임에서 한마디를 꺼냈다. 민간이 못하면 군이 해야지. 그 말에 조용했던 방안은 갑자기 숨죽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찻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만약은
어쩌면이 되었고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경상도 출신 장교들이 중심이 된 비밀 연락망이 조직되었고 작전명 국가 재건을 위한 리스트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리스트에는 라디오국 점거, 청와대 진입 루트, 서울 시내 병력 배치도까지 적혀 있었다. 총기류 분배와 탱크 이동 시각, 각 부대의 통신 두절 시나리오까지. 모든 것은 철저했고 완벽에 가까웠다. 그들은 실전 경험이 있는 전쟁 세대였다. 맹세 하나로 목숨을 내던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5.16은 반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작전이었다. 그날 밤 박정희는 다시 말없이 작전도를 내려다봤다. 수도 방위사령부 30분 만에 장악. 국회 1시간. 청와대 상황 따라 변동. 그리고 그는 붓으로 마지막 줄을 써내려갔다. 5.16 새벽 4시. 그 글씨는 단정했고 떨림이 없었다. 역사는 그렇게 고유한 글씨 하나에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55분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시민들은 잠들어 있었고 전깃불은 드문드문 꺼진 골목을 비췄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한강 이남, 서울로 이어지는 다리 위를 조용히 탱크 한 대가 건넜다. 뒤이어 장갑차, 지프차, 화물차에 실린 무장병력. 그 누구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엔진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작전 중이었다. 무력 시위가 아니었다. 폭동도 아니었다. 계획된, 훈련된,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행동. 박정희는 국방부 지하통신실에서 무정의를 쥐고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 개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곁에 있던 김종필은 잠시 숨을 멈췄고 손에 쥐고 있던 작전 도면이 살짝 떨렸다. 동시에 남산방송국 앞에는 육군 제육통신단이 도착했다. 건물은 빠르게 포위됐고 경비 인원은 저항 없이 밀려났다. 군인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라디오 스튜디오 문이 열렸다. 3초 후 대한민국 전체에 첫 번째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자던 사람들이 놀라서 눈을 떴고 신문사를 지키던 편집국장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이는 꿈인 줄 알았고 어떤 이는 다시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금세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광화문 교차로에는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청와대 주변 도로는 차단됐다. 경무대 안에서는 긴박하게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장면 총리는 아침 6시 15분 비서에게 깨워졌다. 총리님, 큰일 났습니다. 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직 수면제가 덜 깬 얼굴로 안경을 찾았고 창문 밖을 보자 거기엔 군용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장면은 외쳤다.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엔 식은땀이 맺혔다. 시민들은 새벽이 지나자마자 도심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버스는 통제됐고 신문은 배달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앞에는 군인이 서 있었고 회사 앞에는 탱크가 지나갔다. 어린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왜 군인이 길에 있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신문사는 검열당했고 기자들은 출입을 통제당했다. 오전 8시. 대한민국에
모든 신문사 편집국이 똑같은 제목으로 특보를 올렸다. 군사정변 발생, 정권 장악.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루. 그러나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순간, 1961년 5월 16일. 그날 저녁, 서울 시내는 마치 거대한 숨을 참고 있는 듯 조용했다. 식당 문은 닫혔고 영화관은 조기 종료됐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다. 오후 6시 정각. 라디오에서 박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국가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부득이하게 군사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혁명은 개인의 권력욕이 아닌 국가 재건을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목소리는 딱딱했고 또박또박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 문장 사이에는 철저한 계산과 단호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나라가 다시 바로 서야지. 이번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무서워. 총으로 나라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걸지도 몰라. 시민들은 혼란스러웠다. 자유를 외쳤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고 광장에서 피를 흘렸던 이들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이틀 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발족되었다.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국회는 해산됐다. 헌법은 멈췄고 언론은 통제됐으며 모든 권력은 군의 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박정희가 있었다. 그는 연설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누군가에겐 희망의 문장이었고 누군가에겐 경고의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은 조용해졌다. 정치인은 사라졌고 대신 군복 입은 사람이 뉴스에 등장했다. 학생 시위는 금지되었고 교정엔 군인이 순찰을 돌았다. 기자들은 질문을 멈췄고 카메라는 말없이 연설만 비췄다. 그러나 어딘가에선 작은 불씨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누군가는 낮엔 침묵했고 밤엔 몰래 책을 썼다.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또 누군가는 붓을 들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속도로, 산업단지, 수출 100억 달러. 모두가 놀란 성취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탄압, 고문, 검열, 그리고 잊혀진 목소리들. 성장은 분명했고 그 그림자도 깊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대를 말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되묻곤 한다. 정말 그 길만이 정답이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던 걸까? 이것은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한 페이지. 그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2부 박정희 신화의 탄생. 일제강점기 군인이었던 소녀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가 선택한 길,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던 이들. 그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기까지 곧 이어질 2부에서 우리는 그 인물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음 편, 곧 시작됩니다.